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센트에서 리서치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음, 오늘 저는 제가 불파스 4기 때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 퀄리티가 너무 급상승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전달해 드려야 뭔가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실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과거 한 몇 달 전쯤에 우연히 이제 뭐 출금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디센트에서도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 관련해서 그 이면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밌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한 파트인 이제 출금 수수료 혹은 이제 교환 관련된 수수료, 그 수수료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첫 번째는 출금 서비스에 국한되었을 때 profit and loss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과 해결책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랩법 차원에서 이제 그냥 이미지만 넣었는데요. 뭐 흔히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거래소라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글로벌리 봤을 때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체인질리 그리고 체인지나우와 같은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가상자산 이제 교환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이 각 사업자들마다 다 똑같이 출금 수수료 혹은 교환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프라이싱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나 아니면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일 것입니다. 네. 먼저 출금 서비스의 P&L 구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우선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이제 딱 먼저 전제를 깔고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사이드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저 사이드, 거래소 사이드, 그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드가 있는데 이 거래소 안에 뭐 핫, 웜, 콜드 등등의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거래소 안에 이제 지갑들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고객들이 입금을 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채로 인식되는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유저 사이드에서 제가 거래소에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 뭐 100 BTC를 저는 출금을 하고 싶어요라고 출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고객이 신청한 출금하고자 하는 지갑 주소로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로스로 인식이 될 것이고 이 로스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프로핏을 거둬야 P&L적으로 안전하게 이 출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로핏을 대가로 해서 고객들로부터 대고객 출금 수수료라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핏과 로스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L 구조라는 것은 결국 이 로스 값을 잘 탐지를 해서 프로핏을 얼마나 로스 값을 잘 반영해서 적절하게 딱 프라이싱을 할까 이런 고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수수료가 계속 트래픽에 따라서 수수료 변동하는데 만약에 고객이 100이더를 만약에 디센트 하드웨어 월렛으로 출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100이더를 출금 신청해서 거래소가 책정한 프라핏인 0. 예를 들어 0.01 이더를 거래소에 이제
프라피스 형태로 이제 차감이 되고, 그리고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노드 단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면서 예를 들어 0.007 이더를 네트워크 내에 네트워크 수수료로 이제 만약에 또 코스트로 잡히게 됐을 때, 그리고 최종 출금액이 99.99 이더로 디센트 하드웨어 월렛에 이렇게 보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밑에 라인에 보시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에 이 하나의 인스턴스로만 봤을 때 거래소의 개인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는 바로 출금 수수료 책정액인 0.01 이더에서 실제로 발생한 트랜잭션 수수료인 0.007 이더를 차감한 0.003 이더의 개인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뭐 이게 정말 진짜 개인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순손실이 되는지 그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인넷마다 네트워크 피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트랜잭션 수수료로 나가는 메인넷도 이제 몇몇 있지만 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트래픽에 따라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대규모 NFT 민팅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급상승하거나 혹은 급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동하는 러스 값을 잘 반영한 대고객 출금 수수료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만큼 적시성도 중요하고 과거 정보 반영성이라는 그런 척도도 중요할 것인데 그래서 그 점을 참 본다면 만약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이 라인에 적어놨는데 만약에 대고객 출금 수수료를 굉장히 높이게 되면 당장 거래소 입장에서는 출금 건당 발생했을 때 프로핏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는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가 왜 이렇게 출금 수수료가 높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엑스 플랜을 짜려고 했을 때 오히려 상당히 나한테 불리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객의 신규 입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이 신규 입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이제 특히 거래소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받쳐줘야 제대로 거래 플랫폼이 작동을 하는데 그 유동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출금 수수료 프라이스를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출금 건당 발생했을 때 이제 P-L을 했을 때 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출금 수수료를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적절한 수준에서 프라이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조금 기획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 관리 회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뭔가 융합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우선은 두 가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최대한 출금 건당 발생하는 순이익을 높이자라는 동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고객의 신규 입금을 원활하게 막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프로핏을 조금 낮추려는 그런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를 적절하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고민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이 프로핏 마이너스 로스를 늘리는 어떤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더 코인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ERC20 토큰들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웹3JS라는 블록체인 코어 개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그거에 이제 함수를 저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혼자 상상만 한 건데요. 우선은 어,
이 메인넷마다 좀 다르지만 또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도 있지만 EIP가 이제 또 새로 생기고 해서 달라진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이 이더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은 가스 프라이스 곱하기 실제 가스 사용량, 가스 유스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가스 프라이스 멀티플라이 가스 유스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이제 뭐 추정된 뭐 건당 트랜잭션 수수료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제가 먼저 bak아뒀습니다. 그런데 이더 토큰은 다른 ERC20나 721, 115 이런 것들과 좀 달리 가스 사용량이 일반적으로는 2만 1,000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트랜잭션 수수료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조금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특별히 어떤 산식이나 통계학적인 어떤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났고 이제 가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변동이 되는데 이제 과거의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여기서는 지금 28일이라고 잡았는데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인 가스 프라이스의 어떤 수준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이제 회사 내에서 리소스가 허락이 된다면 DB 안에 계속 이제 실시간적으로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뭐 이제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미디언이라는 값을 써서 이게 중위값이라는 건데 어찌됐든 조금 너무 급격한 상승값이나 급격한 하락값을 제외한 조금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의 평균적인 값을 이제 가스 프라이스로 불러와서 그러면 최근 28일 동안 아마 평균적인 트랜잭션 피의 수준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평균적인 로스 값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ERC20는 조금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편에 가스 유스드를 이제 산출하는 부분만 조금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ERC20는 뭐 컨트랙트가 뭐 업데이트가 됐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산량의 차이가 생겨서 이제 가스 유스드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경우도 역시 평균값을 구해보자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왼편하고 비슷한 그런 도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균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ERC20 관련 토큰 역시 평균 트랜잭션 수수료를 한번 값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찾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었던 게 5월 달인데 당시 이제 이더 스캔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한번 엑셀에다가 간단하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이 실제로 이더 토큰에 대한 트랜잭션 피의 평균 값들을 이제 계속 달라지는 부분들을 저렇게 제가 모은 것이고요. 타임 시리즈마다 이렇게 다 가져온 건데 저걸 보시면 이더니까 가스 유스드 즉 가스 사용량 자체는 2만 1,000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가스 프라이스 자체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이제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모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강한 트랜잭션 피에 대해서 빨간색 선, 즉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레벨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BEP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 빨간 선을 딱 잡은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뭐 고객이 뭐 이제 신규 출금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에 만약에 실제 트랜잭션 피가 이 빨간색 선보다 올라가게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것이고 내려가게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익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의 신규 입금을 최대한 유치 많이 시키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라는 두 번째 차원인데요. 이제 제일 왼쪽 먼저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이 방금 첫 번째 이제 제가 먼저 해결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바로 출금 수수료 BEP 포인트를 찾자. 즉 로스 값의 평균적인 값을 찾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딱 로스 값의 평균을 찾은 다음에 다른 이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빅, 굿박스 등등과 같은 타 거래소 혹은 타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들의 출금 수수료를 또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 맥스, 민, 그다음에 IQR 뭐 이제 3, 4분, 3, 4분의 수, 1, 4분의 수 뭐 등등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는 어떤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념인데 어찌됐든 분포를 한번 도출을 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정말 뭐 레스트 조금 이제 굉장히 늦게 출발한 어떤 스타트업으로서의 어떤 플랫폼이다. 그랬을 때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 글로벌리 넘버원 거래소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 프라이싱을 측정하는 이제 전략이 달라질 것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어, 타 거래소나 타 플랫폼의 수수료의 어떤 수준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금 BEP 포인트에 딱 맞게 프로핏을 측정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높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 혹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신규 디파짓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손실 감수하고서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프라이스를 측정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이제 디센트 안에서도 이제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 수수료 책정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체인질리나 체인지 나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디센트 서비스 내에서 바로바로 가상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두고 있으니까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